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2장 노인복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노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노화에 관련된 제반 이론과 노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 노인 인구의 변화와 영향, 그리고 네 번째로 노인 복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끝으로 노인 복지 실천과 과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개념입니다.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 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의 사용에서도 법률상에서의 노인, 또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기관에서는 어르신, 사생활에서는 연장자, 늙은이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또 연구 분야도 노년학, 또 노인학으로도 하는데, 이것이 있고, 노인의학, 노인복지학 등 다양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제도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인 관련 법률상의 정의입니다. 먼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법상에서는 노인을 60세 이상인 자로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또 국민기초생활법에서도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복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데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제노년학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의 개념을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규정했는데요. 여기서 비번은 노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기체 세포, 또 조직, 기관 조직,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육체적 그런 변화기, 유체적으로 그런 그 유기체에 대한 세포나 조직, 기관 조직, 또 전체,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을 인간의 노화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 반면에 불인 같은 경우는 생리적, 육체적 변화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인 면에서 어떤 정신기능과 개성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과거 속에 있는 사람, 즉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인 같은 경우는 비보하고 다르게 어떤 육체적, 생리적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인 면에서 그 정신기능과 개성기능이 더 감퇴되고 있는 사람하고, 또 사회적인 변화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과거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위와 역할이 이제 상실돼서 사회적 관계가 이제 과거 속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이제 단절됐죠. 그러니까
그런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봤습니다. 현대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노인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The Aged Welfare라고 노인이 인간답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대적 현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노인의 자아실현과 문제 발생 원인 및 그 해결 방안 등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활동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 의하면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그 질환 상태의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인 복지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를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계획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노인복지법의 목적을 말했습니다만은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의 노인복지 중요한 목표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득이나 보건, 교육, 주택 등 노인의 기본 욕구와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첫째, 존엄성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차별받지 않는 인간적인 권리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별화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각자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일반화나 고정관념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어떤 고정관념에 밖에서 늙고 지각이 떨어지니까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그냥 격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나이에 따라서 어떤 고정관념 밖에서 다 그 나이에는 기능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이나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개별화의 원칙이 제시가 됐습니다. 셋째, 자기 결정의 원칙이다. 노인도 인간이며 존엄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 자신의 복리를 위한 결정은 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복리를 위한 자신의 결정을 노인 스스로 해야지 이것을 노인을 위한답시고 다 대신을 해주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는 노인들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넷째, 권리와 책임의 원칙입니다. 모든 인간에는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주어진 재정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 노인들이 욕구에 따라서 선별적 원칙과 보편적 원칙을 적절히 병행하여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여섯째, 개별적 기능의 원칙이다. 노인의 개별성과 주체성을 인정하고 노인 각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의 어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능, 주체성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그 노인들이 주체가 돼서 이제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제 지원하는 것이죠. 일곱째, 전체성의 원칙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전체성의 원칙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 어떤 주로 이제 신체적 이런 데만 주로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 전체성의 원칙에서 보면은 노인의 그 신체적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 어떤 정서적으로도 심리적 이런 방면도 살펴보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배제 소외가 당하지 않는지 이런 거 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충분한지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최저 생활이 보장되는지 충분히 보장되는지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복지 서비스가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여덟째,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기대 연령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반을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 시대적 욕구 반영의 원칙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노인들이 지속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년학자들의 정의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토 폴락은 시간적 연력에 의한 방법으로 물리적 기계적인 시간 측정에 의해서 연령이 몇 세냐로 규정하는 그런 시간적 연령 방법과 그 다음에 심신의 기능 변화에 따라서 노화 현상이 어느 단계까지 이른 것을 노령으로 간주하는 그런 실제 그 생활 연령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라 이러면은 그 노년기도 이제 초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화기로 있고 또 노쇠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그 나이는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런 같은 경우도 이 개인차가 이게 상당히 크고 기능이나 기관의 감퇴는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 연령으로 무조건 구분하기는 이제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노년기에 이르면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죠. 그때는 이제 인생살이 전반에 걸쳐 부적응 내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란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생물학적 노화, 그다음 또 심리적으로도 또 노화되고 그죠. 사회적으로도 뭐 할 일이 없어지고 또 직장에서 또 나오고 이 소외감 갖고 이기 때문에 사회적 노화에서 기능이 쇠퇴되죠. 노년기의 어떤 그 연령 기준에 따른 정의를 보면 말이죠. 이 참 정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렇게 노년기를 몇 세부터 할 것인가. 그런 생물학적인 퇴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런 심리적,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해서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노인의 개인차가 상당히 있다 이거죠. 후반 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그 연구한 거를 그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실제로 정신 연령과 생리적 연령이 개인차에 따라서 크다. 또 연령과 그 생리적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서 이루어지는 그 나이인 여연령하고 생리적인 일반 신체 또 정신적으로 이런 연령을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여러 사람이 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몇 세로 노인이라 다 걷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년학자의 노인들의 정의 준거로 노성 자체, 그 다음에 연령, 사회적 역할, 노송 자각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준을 둔다 되어 있는데요. 노송 자체라는 것은 뭡니까? 늙음 그 자체를 얘기해요. 늙음 자체, 노송 자체라는 것이. 그래서 노송 자체를 늙음 자체고 역연령, 그죠? 달력에 의한 그런 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역연령. 또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에서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래도 정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근무를 하면은 또 뭐 좀 활동적이고 노인 거기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정년에서 퇴직하면은 어떤 또 노인을 보는 또 그런 기준도 있고요. 또 노성 자각이라 해가지고 늙음에 대한 스스로 자각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늙은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거든요. 노성 자각이라는 것이. 이런 관점을 이제 중고로 삼을 수 있는데, 노인이라는 것은 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그 쇠퇴한다, 늙어간다, 이렇게만 꼭 그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죠. 인간 정신은 연륜과 함께 완숙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 누구나 이제 다 그 늙잖아요. 늙으면 쇠퇴해 가는데 그 인간의 정신은 그 연륜과 함께 완숙으로 익을 수 있다 이거죠. 완전히 익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 뭐 노인들이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노인을 대할 때는 이러한 그 양측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무조건 뭐 늙고 이랬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무한을 주고 이렇게 학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두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시간에 따라서 쇠퇴하지만은 인간의 정신은 또 완숙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노인을 양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통념상 정의가 있는데 스스로 자각에 의한 노인. 아까 그 저기 노송 자각 그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스스로 자각에 의해서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죠.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인들의 경우 노성을 자각하고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심리적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노인임을 자각하게 될 때는 우선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노성 자각 같은 경우는 신체적 증후가 나타나겠죠. 또 정신적,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겠죠. 신체적으로 우선 어떻겠습니까? 우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팔, 다리도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게 좀 곤란하고,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고, 또, 시력이나 청력 감퇴도 오고, 또 치아도 많이 또 탈락도 하고, 기억력 감퇴도 되고, 이런 게 오겠죠.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또 동료와 또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또 손자녀 출생하고 주위로부터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렀을 때 굉장히 그런 노인들 자각하겠죠. 늙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건 이제 객관성이 크게 결여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51년 국제노년학회에서 세분 정리했는데요. 여기서는 노인이라는 것은 앞에도 나왔지만은 더 세분한 거거든요. 우선 환경 변화 적응에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을 결함을 가진 사람이 노인이다. 또 생활 자체가 자신이 통합 능력, 감퇴 시기에 있다. 또 인체 기관 조직 기능 등 감퇴 시기에 있다. 삶 자체에서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는 사람. 또 인체 조직 및 기능 소모로 적응 감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노인이다. 이렇게 세 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아까 달력상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했죠, 제가. 그 중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에도 65세를 노인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65세죠, 우리나라. 그래서 노후화의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용이성과 편의성으로 볼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다음은 역연령입니다. 달력상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화의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며 용이성과 편의성으로 인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의는 노인의 노화의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며 또 용이성과 편의성으로 인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된 사람을 일괄적으로 노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노화의 개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내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만드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또 다 신체적인 능력 이런 것도 다 다른데 무조건 그 여결령은 65세 이상만 그 노인으로 규정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잡혀서는 안 되겠죠. 그런 편견을 갖게 만드는 상당한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 같은 65세 이상을 동일한 노인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노인의 개인적 및 사회적 특성이 무시된 점을 감안해가지고 미국 노인들을 연소 노인과 고령 노인으로 구분했는데 연소 노인, 즉 영올드는 55세에서 74세를 받고 고령 노인인 올드는 75세 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브로디는 더 세분했습니다. 그래서 연소 노인과 중고령 노인, 고령 노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했는데요. 즉 연소 노인은 영올드는 60세에서 64세, 중고령 노인은 미들 올드는 65세에서 74세, 그 다음에 고령 노인은 올드는 75세 이상을 고령 노인이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유용한 노인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평균 수명이 크게 신장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깊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노인입니다. 오미치 안지로가 제시를 했는데요. 노인의 연령선을 정연제에서 찾았고 사회적 역할의 수행 능력이 정도, 즉 심신의 노화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자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근대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은퇴 명령은 일정하지 않으나 신체적 및 정신적 활동의 정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그 역할의 상실 상태에 있는 노인을 그러한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견해로 사회적 그런 직업 활동에서 물러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역할이 분명치 못한 사람이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힘든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연령선을 정연제나 연금 수급 연령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 역시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급 연령의 경우 서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수급 연령이 60세이며 정연제의 경우 서구에서는 법률로 정한 은퇴 연령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기업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이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가지고 60세 이상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제도의 수급 연령이 60세인데 이게 연금 기금이 이제 고갈될 우려가 있어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5년마다 1세씩 늘려서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 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을 조금 살펴보면은 53년에서 56년생은 61세, 57년에서 60년생은 62세, 그 다음에 61년생에서 64년생은 63세,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능적 연령에 의한 요인인데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개인의 어떤 특수한 신체적 및 심리적 역량의 기능 정도에 의해 노인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이러한 특수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는 본인의 역연령보다 젊을 수도 늙을 수도 있어 역연령에 의한 기능의 판단은 오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이제 기능적으로 다 다른데, 오로지 그 달력에 의한 연령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 이제 고정관념이고, 또 기능의 판단에 대한 오차가 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본의 야마다는 기능적 연령을 체력 검사와 지능 검사를 통해서 측정 역연령과 기능적 연령의 차이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했는데요. 이거 보면 이제 상당히 흥미롭죠. 역연령이 이제 25세인데 그 기능적 연령은 23세에서 27세라서 4년 차이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연령이 45세인데 기능적 연령은 39세에서 51세로 12년 차이를 보이고, 이제 나이가 증가할수록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연령이 65세의 경우에는 기능적 연령은 57세에서 73세로 16년 차이를 보이고요. 역연령이 75세인 경우에 기능적 연령은 66세에서 84세로 18년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연령이 65세 같은 경우에 획일적으로 고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젊을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몸 관리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역연령이 높아도 상당히 기능적 연령은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역연령 65세라도 기능적 연령은 57세가 있을 수 있고 또 높이 73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적 연령이 상당히 폭이 넓다. 그래서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능적으로는 본인의 역연령보다도 젊을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어서 역연령에 의한 기능의 판단은 오차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능 연령의 측정 방법의 편의성만 잘 개발된다면 노인을 역연령이 아닌 기능 연령으로 판단하여 보다 공평하게 개인차를 인정하게 돼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노화와 관련된 이론과 노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노화와 관련된 이론인데요.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한 개인의 사회적 적응 과정이나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 대응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 이론이 이제 15개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우선 활동 이론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교재의 311쪽에서 33쪽에 여러분 참고하시는데요. 활동인은 노동기에 신체 환경적 제한이 따르고 중요한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지만은 중장년기처럼 지위에 따른 역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자아 개념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노예에 적응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분리 이론 같은 경우는 노인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 사회에서 분리됨으로써 사회는 뭐 유능한 젊은이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노인은 뭐 편안히 쉬면서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론입니다. 현대는 잘 맞지 않죠. 이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노년기에는 사회적 교류와 활동 범위를 축소하고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노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사회 역시 노인을 사회에서 분리시킨 것에 타당하다. 이게 이제 분리 이론인데 그렇고, 다음 지속 이론은 인간은 성기 이후에 자아 이미지, 또 성격이나 생활 습관 등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며 노년기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노년기에 이러한 그 고유한 생활 습관, 성격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자아 존중감과 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킨다. 이게 이제 지속 이론입니다. 계속 자신의 고유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성격 행동 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킨다. 그런 이론입니다. 다음 역할 이론은 개인이 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노인의 역할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에 결정된다. 그래서 역할은 어느 정도 역할 변화를 수용하느냐. 다음 이제 스트레스 이론이란 거는 뭡니까? 노년기에는 아무래도 배우자 뭐 상실이라든가 퇴직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그 자각과 그 대처 이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런 영향이. 생활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생활 과정 이론은 그 노인들의 삶은 그 시대의 문화가 요구하는 연령 규범의 영향을 받게 된다. 연령 규범과 사회화 기준이 불명확해서 많은 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화와 만족스러운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 현대화 이론이 있는데요. 현대화 이론은 그 현대화 수준과 보건기술의 발전, 뭐 생산기술의 변화, 도시화, 교육, 대조화 이런 거 반비례해서 노인의 지위가 하락된다 오히려. 그래서 노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다음 구조지체 이론은 의술의 발달로 노인들의 활동 능력은 증가하지만은 그 경제 이런 현 제도에서 노인을 은퇴시키며 그 노인 그 복지 제도에 있어서도 노인 욕구에 맞춰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지 못할 그 있어서 사회 제도가 노인들의 욕구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되게 되죠. 다음 낙인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가 노인들을 비생산적이고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하면 노인들은 이러한 그런 사회적 규범과 낙인에 맞춰 스스로 위축돼 가지고 행동한다 이거죠. 사회와해 이론인데, 사회와해는 노인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비판을 받게 되면은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또
능력을 인정받으면은 장점 이런 거 자율적 존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회가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와 사회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다음에 하위 문화 이론이 있는데요. 하위 문화 이론은 사회의 차별, 노인 간의 신념과 관심사 유사성으로 인해서 노인들은 집단 특유의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위 문화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 게. 그래서 자칫 이게 이제 다른 세대와의 갈등, 또 분화를 통해서 집단 내 결속력을 높이고 그런 더 많은 권력을 얻지 못한 결과 노인들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다음, 연령 계층화 이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청년들도 있고 중년층도 있고 노년 연령에 따라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이 좀 있는데요. 그런 연령 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노인은 이전까지 누리던 역할과 권력이 약화되면서 배분과서서 이제 소외되죠. 권력을 약화되고 그런 배분 구조에서의 소외로 인해서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겠죠. 그럼 이제 계층화 이론인데요. 다음 사회체제 이론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불평등에 의해서 노인들의 어떤 상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그리고 중심국가와 주변국가 대한 경제적 지배 착취 이런 것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노인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다음 정치 경제 이론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것도 사회의 정치 경제적 제도 속에서 노인은 다양한 기회가 축소되거나 상실한 존재가 된다. 사회 정책과 조직, 이런 집단 권익 옹호 행동에서 노인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의존성을 조장시킨다. 다음 끝으로 교환 이론입니다. 이거는 노인의 재산 소유, 이런 통제권이 약화되고 그런 지식이 또 낙후성이 되고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화 등으로 인해서 노인의 교환 자원이 점차 약화되고 노인의 가치가 저하된다.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도 소외되고 말이죠. 이게 이제 노화와 관련된 재반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노인 문제입니다. 노인 문제는 두 가지로 문제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첫째,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가족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든가 과도하게 음주를 한다든가 천식 같은 특별한 질병이 있다든가 맞벌이 부부나 핵가족으로 가족 구조가 변한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많은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회의 제도나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를 말하는데 퇴직하여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 퇴직으로 인해서 할 일이 없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집안에서 간병이나 시중받기 어려운 것, 가족이나 사회에서 소외되어 고독감을 느끼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크게 네 가지로 묶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경제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건강보호의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역할 상실과 여가 활동의 문제, 넷째, 심리적 소외와 고독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경제적 문제는 무엇이냐?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소득이 이제 부족하거나 또 직접 이제 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이 생계유지가 어려워가지고 인간다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게. 둘째, 건강보험 문제는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문제가 있고, 역할 상실과 여가 활동 문제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뚜렷이 할 일이 없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리적 소외와 고독 문제인데, 가정과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소외되고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세계적인 그런 추세인데요. 이런 다양한 노인 복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동향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WHO는 세계보건기구는 2002년 제2차 세계 노인대회에서 활기찬 노후 정책 키트를 발표했습니다. 액티브 에이징 해가지고요. 고령화 시대 노인 신체적 건강 강화, 또 질병 예방 정책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단체, 또 시민단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를 통해서 건강한 고령사회 만들기 국제적인 정책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활기찬 노후란 고령화 시대의 노인이 신체적 건강을 이제 강화한다. 또 질병 예방 정책을 기반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건강한 고령화 사회 만들기 이런 국제적인 정책 기준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노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대한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활기찬 노후란 노인들이 그들의 욕구에 따라서 사회에 참여하며 생애 주기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기찬 노후 접근법은 노인의 인권과 유엔의 노인의 5가지 원칙으로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과 존엄성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어떤 욕구 중심 전략에서 노인 권리 기본 전략으로 큰 변화를 인한 것이죠. 또 단순한 장소에서 건강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인구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빠르죠. 고령화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7.2%로 고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왔고요. 또 2019년에는 14.9%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인구가 인구 대비 14.9%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기대 수명을 살펴보면 83.5세입니다. 남자가 80.5세, 여자가 86.5세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서 우리나라의
2022년도 인구는 5,16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21년도 출생아 수가 26만 500명이고 사망자 수가 31만 7,800명입니다. 그래서 21년도 합계 출산율이 0.810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노인 인구의 증가는 생산 가능한 인구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의 상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으로 인한 연소 인구의 감소로 노인 부양에 따른 노동자들이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령화와 노인 인구 수의 증가는 성별 인구 수의 불균형, 또 혼인 상태의 차이, 동거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과 결부되어 노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터슨은 고령화 사회를 회색 여명에 비유했습니다. 즉 미래는 회색빛으로 물든 그런 불안한 사회가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노후를 준비한 노년 세대들이 상품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는 건강약품과 식품약 산업, 또 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 노인주택 산업 등의 실버 산업 분야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문화사업, 즉 음악회라든가 또 도서 구입비 이런 등 또한 노년 세대들에 주도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저축률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 부양비가 1% 증가할 때마다 저축률은 0.3% 줄어든다는 OECD의 분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영모기지 제도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의도적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경향이 있어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는 사회혁명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그런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 날 받고,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인데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양성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연령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건데요. 여성 남성이 양성평등적 시각을 또 자립의 원칙은 그 소득이나 가족, 지역사회에서 지원 및 자조를 통해서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의 선호와 변화 능력에 맞춰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립의 원칙인데요. 다음 참여의 원칙은 뭐 사회 통합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 이행에 참여하고 그런 그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하고 공유해야 되고요. 그 자원봉사자로서 이제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참여의 원칙이고 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호의 원칙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서 가치 체계에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적정 수준의 시설 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이라든가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되고요. 또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자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아 실현의 원칙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해야 되고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존엄성의 원칙은 존엄과 안전 속에 살 수 있어야 되고 착취, 또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항상 그런 그 나이라든가 성별, 인종, 뭐 민족적인 배경이라든가 장애나 여타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존엄성의 원칙인데요. 어떤 이런 그 유엔의 원칙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이런 양성평등 원칙, 자립의 원칙이 뭔지, 참여의 원칙이 뭔지, 보호의 원칙이 뭔지, 자아실현의 원칙이 뭔지, 존엄성의 원칙이 뭔지 또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당부드립니다. 또 교령화로 인한 이제 국제행동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각 국가의 주권적인 권리와 책임이고 그 국가의 특수한 수요 목적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관련된 국제행동계획은 14가지 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교재 이제 320에서 321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목표는 뭐 발전 과정과 발전에 따른 이익의 형평성에 있는 분배에 있어서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의 복지가 증진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노인들은 그 평화, 안전, 무기 경쟁의 중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자원을 경제,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 재배분하는 조건 하에서만 진정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노인들의 발전적이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문제점은 독재와 억압, 식민주의, 인종주의, 이런 널리 퍼지지 않고 인권이 존중받는 것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그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보고 나머지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이 있는데요. 2차 세계 고령화회를 2002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됐는데 그것도 이제 322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마드리드 조금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노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실현한다. 이런 게 2002년도에 그 다음에 노년기 빈곤 해소,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세우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서 안전한 노후를 달성한다. 또 노인들의 소득 활동과 봉사 활동을 포함해서 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또 노인들이 단일한 동일 집단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면서 노후의 지역사회에서의 평생교육 참여,
평생교육 참여 같은 기회 제공은 물론 전생애를 통한 개인개발, 자아실현 및 복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 완전한 향유와 노인에 대한 폭력, 차별 철폐한다. 또 성차별 철폐, 노인 성평등 달성, 또 사회개발에서 가정세대 간 상호 의존, 연대, 보호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노인들에 의한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분야 및 노인들 사이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그리고 개도국에서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기술의 가능성을 그런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또 노화 과정에는 노인의 고유한 상황과 노인들이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인식, 또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의 자신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거를 찾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이. 다음은 끝으로 노인복지 실천과 과제입니다. 우선 노인을 위한 미시적 실천이 있는데요. 노인복지 실천으로 개인, 집단, 조직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의 어떤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통합적인 노인복지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가 6가지 노인복지 세부적인 실천 목표를 보면은, 첫째, 노인의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대처 능력, 발달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이라든가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노인을 연결하고요.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체계의 효과적이고 또 인간적인 거는 작동을 하고요. 사회정책의 개발과 증진, 위험에 처한 집단의 역량 강화 통한 사회경제적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한다.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목표가. 다음 미국 사회사업 교육협의회, 여기서 4가지 또 세부 목표는 뭐냐. 여기서는 노인의 사회적 기능 유지, 회복, 증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노인의 욕구 충족과 능력 개발에 필요한 사회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 계획 형성 수행한다. 이 사업, 미국 사회 사업 교육협회 역시 이렇던 그런 교육이라든가 능력 개발 이런 데서 많이 관심을 뒀죠. 목표로. 또 위험에 직면한 노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 경제적 그런 정의를 증진시켜서 위한 옹호와 행동을 한다 이거죠. 또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한다. 이렇게 세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방이라든가 회복,
또 치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욕구에 의해서 개입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입 기법을 아래에 10가지로 기법을 나열해 놨는데요. 우선 살펴보면은 노인 상담이 있겠습니다. 이런 회상 기법이라든가 조각 기법, 문장 완성 기법, 심리 그 기법 이런 여러 있는데요. 하여튼 상담이 아주 많죠. 노인 상담이. 그 다음에 긴장 완화를 치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양식의 변화로 운동을 한다든가 또 영양 개선, 또 금연, 금주가 있겠습니다. 인지치료가 있는데 인지치료로는 그런 좀 비합리적인 그런 인지구조를 변화시킨다 이거죠. 또 자기 표현 훈련을 한다. 또 시간관리 프로그램, 또 음악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원예치료도 식물 기르기 뭐 이런 거죠. 꽃장식 이런 게 가지고 그런 원예 작업하면서 어떤 신체 정서적인 교육, 사회적 능력이 일어가지고 심신을 그런 갱생시키고 재활을 도모하는 거죠. 또 문예요법 같은 경우는 독서요법, 자기 자서전 쓰기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 되면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전문 지식을 그러니까 자질을 충분히 쌓아야지 이런 일반적인 이런 계획 기법을 펼칠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이제 노인 학대입니다. 끝으로 이거는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부양자가 의도적이든 또 비의도적으로 노인애가 신체적, 정서적, 또 성적, 재정적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의 그 하위 유형으로는 그래서 신체적 학대가 있겠죠. 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폭력적 행위죠. 그 다음에 정서적 심리적 학대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준다 이게. 뭐 겁 준다든가 모멸감 준다든가 자존심 상처 입히고 뭐 위협, 협박, 굴욕, 뭐 어린애 취급하고 뭐 이런 거요. 하여튼 그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이런 거. 어느 정도 하면 학대 같은 경우도 말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같은 거죠. 모욕, 협박 같은 거. 악의적인 놀림 같은 이런 거. 그 다음 성적 학대 같은 것들이죠. 노인의 동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 이런 거. 다음 재정적 물리적 학대가 있다. 자금이라든가 재산, 자원의 불법적 사용, 또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적극적 방임이 있고 또 소극적 방임이 있고 또 자기 방임에도 적극적 자기 방임이 있고 소극적 자기 방임이 있을 수 있겠죠. 적극적 방임은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되겠죠. 소극적 방임은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보호 의무 거부 불이행, 뭐 노인을 혼자 있게 하고 고립시키고 이런 거.
다음은 자기 방임에서 적극적 자기 방임은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신변의 청결이라든가 또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결과 심신이 건강상 문제가 생깁니다. 약도 복용을 임을 막 중단해가지고 건강 악화된 경우 이런 것도 포함되죠. 소극적 자기방임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본인 체력, 지식, 기능 부족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신체 및 심리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변이나 청결이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가사 등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심신의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6위가 있습니다. 비독립적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다음 기본 인권 침해가 있는데요. 노인의 어떤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노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또 의료, 개인 재산 활용, 또 종교, 투표,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학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실제 그런 실천하는 현장에서 노인들의 생활 환경, 또 행동 특성, 그런 감정 상태 등을 세심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에 대한 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선 응급보호 서비스입니다. 그런 위험할 때 그런 보호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시설로 갈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요. 모시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의료 서비스 상담, 또 교육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과중한 수발할 때 이 노인 학대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중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 부부 또 혼자 사는 노인 같은 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재택보호 측의 정비가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노인 복지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노인복지 실천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노후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는 건강한 노후 생활, 그리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 그리고 통합적인 노후 생활 등 세 가지 노인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어떤 건강한 노후 생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행복의 시작이니까, 그죠? 모두 건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들었고요. 또 통합적인 노후 생활을 노후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데 주안점을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인적, 가족적, 지역 사회적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노인들이 이제 고령 사회를 이미 진입했고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인적 그런 어떤 가족적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사회적 이런 등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그런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종류의 급여와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인 인구 중심 및 문제 중심의 노인 복지 접근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종류의 급여와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또 노인 복지 대상을 빈곤 노인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 사업의 내용 또한 시설 보호 중심에서 지역이나 가정 중심의 복지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수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노인 복지 주체로 사회 참여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나 또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행 노인복지 정책은 여전히 사후 중심적 서비스가 이제 잔존하고 국가의 노인복지 책임 이행 의지가 낮은 수준이며 최소의 대상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3저 복지의 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완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를 보완 개선하고 또 앞서 설명한 바 같이 우리나라의 어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이런 고령사회에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복지 수요와 복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찍이 정부에서는 2004년 인구 가족정책, 그 다음에 고용인력정책, 보건복지정책, 그 다음에 재정금융정책을 총괄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에 국한되어 있던 기본 장기발전 계획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죠. 뭐 출산하고 노인복지 정책 뭐 이런 다 연관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또 장기적이고 이런 장기적인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부처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각 부처에 연관되어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각 부처 간의 어떤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그 체계도 그런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구축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런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소요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효율적인 그런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겠죠. 전달 체계 같은 경우도 많은 그런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정책이 효율성 있게 목표성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전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교체됐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 정부 교체 시에 이제 이게 그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이 노인복지 정책이 지속되고 이런 다양한 장애인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제13차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야마다가 제시한 기능적 연령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두 번째로, 1991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입니다. 이상으로 제12장 노인 복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